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무기만 고집하던 중동 국가들이 미국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한국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중동 지역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국방력 강화를 결심한 중동 국가들, 모든 국가들이 미국 무기만을 고집할 때 오직 아랍에미리트만이 한국과 4조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돈도 많은 나라가 싸구려 무기에 나라를 맡긴다고? 전 세계 전문가들은 아랍에미리트의 선택을 조롱했고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폭격이 시작된 밤,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이란의 미사일로 중동이 불바다가 되고 있던 그때 오직 아랍에미리트만이 모든 미사일을 격추시킨 겁니다. 모두가 조롱하던 한국 무기로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중동의 하늘을 지킨 한국의 기술력, 지금 시작합니다. 수십 년간 중동의 하늘을 독점해온 서구권의 방산 카르텔이 단 하룻밤 만에 무너졌습니다. 2026년 3월 1일, 이란이 페르시아만 전역에 단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자폭 드론을 300발 넘게 퍼부은 겁니다. 카타르 주둔 미군의 ANTPY-2 레이더가 박살났어요. 수천억 원짜리 장비가 종잇장처럼 찢겨 나갔습니다. 사우디의 패트리엇도 구멍이 뚫렸죠. 그런데 딱 한 곳만 성한 채 아침을 맞았습니다. 미국이 도입을 막으려고 갖은 압박을 가했던 나라. 끝내 한국의 청홍투를 밀어붙인 아랍에미리트였어요. 사상자 0명, 시설 피해 0%. 워싱턴 펜타곤 통제실에서 그 리포트를 집어든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임스 메카시입니다. 워싱턴 최고권위 안보 전문지 디펜스 인사이트 수석 편집위원이자 전 펜타곤 미사일 방어국 수석 자문이에요. 이 업계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걸프전 사막의 폭풍 작전 때 오른뺨에 파편 흉터를 새긴 사내입니다. 그 밤 저를 살린 건 미국의 패트리엇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실전 경험도 없는 아시아 나라의 무기가 저 지옥을 막아냈을 리가 없다고. 이 숫자는 반드시 조작이라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완전히 틀렸어요. 그날 밤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야겠습니다. 3월 1일 밤 11시, 펜타곤 통제실의 귀를 찢는 대공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천장에 경고등이 미친 듯이 돌아갔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메인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이란 본토에서 솟구쳐 오른 붉은 점 수백 개가 부채꼴로 퍼지며 페르시아만 전역을 뒤덮어 가고 있었어요. 탄도미사일, 샤헤드 136 자폭 드론, 초저고도 순항 미사일, 종류를 가리지 않은 전면 공습이었습니다. 장성 3명이 동시에 전화기를 붙잡았고 부관들이 뛰어다니며 서류를 쏟아냈죠. 전장의 피비린내까지는 도달하지 않는 에어컨 바람 속이었지만 공기만큼은 전쟁터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침착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경고를 씹어버리고 한국제 천공투를 들여놓은 아랍에미리트. 그 나라가 오늘 밤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를 기록하려고 이미 노트북을 열어두고 있었으니까요. 30년간 이 업계에서 살아남은 경험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실전은 카탈로그와 다릅니다. 종이 위의 숫자가 아무리 화려해도 포탄이 떨어지는 순간 진짜 실력이 드러나요. 걸프전 때 그걸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스커드 미사일이 머리 위로 쏟아지던 밤, 저를 살린 건 미국의 패트리엇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한 번도 서구권 무기의 우월성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에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칼럼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경험 없는 한국제 요격망을 믿은 아랍에미리트는 오늘 밤 불바다가 될 것이며 중동에서 한국 방산업체를 전면 퇴출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펜타곤 고위층에 올릴 퇴출 권고안의 하단에는 벌써 서명란까지 만들어뒀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다고요? 아닙니다. 그때까지의 모든 상식이 그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개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존 록웰, 거대 서방 방산업체 록히드 앤 다이내믹스의 수석 로비스트이자 제가 몸담은 디펜스 인사이트의 최대 광고주였어요. 록웰의 목소리는 늘 여유롭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다급했어요. 메카시, 아랍에미리트가 박살나는 즉시 기사를 터뜨려 감히 중동에 기어들어온 한국 놈들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놓을 기회야. 중동은 록웰에게 전장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수백조 원이 오가는 현금 인출기였어요. 한국이라는 굴러들어온 돌이 그 판을 건드린 게 록웰의 속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걱정 마시오. 오늘 밤 아랍에미리트의 처참한 피해 사진이 나오면 한국 무기는 중동에서 영원히 끝장이니까
그런데 그 확신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불과 20분 뒤였습니다. 메인 스크린 한가운데에 오프라인이라는 붉은 글자가 떠올랐어요. 카타르 주둔 미군 기지의 자존심, 수천억 원짜리 ANTPY-2 레이더가 이란의 미사일에 직격당해 파괴됐다는 속보였습니다. 통제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장성 하나가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다 그대로 주저앉았고 부관이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미국이 중동에 박아놓은 최첨단 눈이 허무하게 장님이 된 겁니다. 저는 되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습니까? 수십 년 노하우를 가진 강대국의 무기도 실전에서는 이렇게 뚫립니다. 하물며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만든 무기가 저 미사일비를 막아냈겠습니까?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저는 퇴출 권고안 하단에 미리 마련해둔 서명란에 펜을 힘껏 갈겼었습니다.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피해 보고서만 도착하면 게임은 끝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분석실 쪽 복도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이 벌컥 열리더니 수석 데이터 분석관 마이클 해리슨이 땀 범벅이 된 채 뛰어들어왔습니다. MIT 출신의 젊은 엘리트답게 항상 안경 너머로 세상을 내려다보는 녀석인데 그날 밤은 표정이 묘했어요. 흥분인지 당혹인지 분간이 안 되는 얼굴이었습니다. 해리슨이 손에 들린 종이 뭉치를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던졌어요. 위성으로 집계된 중동 전역 1차 공습 피해 리포트입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처참한 피해 사진이 담겨 있을 거라 확신했으니까요. 내 칼럼을 뒷받침해줄 결정적 증거, 한국 무기의 무능함을 전 세계에 보여줄 한 장의 사진. 저는 리포트 첫 장을 확 넘겼습니다. 그런데 넘기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아시아의 장난감이라 조롱했던 청홍투가 배치된 아랍에미리트 알다프라 기지. 그 항목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사상자 0명, 인프라 손실 0%, 요격 성공률 100%, 종이 위에 활자가 선명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30년의 확신을 때리고 있었어요. 저는 리포트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인쇄 오류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숫자는 바뀌지 않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미국의 최첨단 레이더도 박살 난 밤에 한국 무기만 무결점이라고요? 300발이 넘는 미사일이 쏟아졌는데 피해가 연기라고요? 가능한 설명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조작이죠. 이란의 미사일 수십 발이 전부 사막에 잘못 떨어졌을 리는 없었어요. 이건 K방산 측에서 살아남기 위해 급조해낸 사기극이 틀림없었습니다. 펜타곤 위성망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만져놨거나 현지에서 보고서를 조작한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핏대가 섰습니다.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해리슨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리포트를 움켜쥐고 소리쳤습니다. 수십 년 노하우의 강대국들도 실패하는 게 실전이야.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만든 무기가 중동의 미사일비를 막아낸다고? 내 30년 군 생활을 걸고 단언하지. 이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숫자 장난이야. 해리슨이 안경을 밀어 올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도 같은 판단입니다. 통계학적으로 가능한 수치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MIT 출신 분석관도 인정하는 마당에 의심할 여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노트북으로 돌아가 칼럼의 마지막 문장을 매섭게 마무리했어요. 한국의 청홍투는 중동에서 즉각 퇴출되어야 한다. 이것은 동맹의 안전을 볼모로 잡은 아시아발 사기극이다. 저장 버튼을 누르는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기사가 나가면 한국 방산업체들은 중동에서 영원히 발을 붙이지 못할 겁니다. 그게 옳은 일이라고. 그때까지의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미제 레이더가 박살난 바로 그 밤에 한국 무기만 멀쩡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조작이라면 왜 하필 이렇게 완벽한 숫자를 만들었을까? 사기를 치려면 적당히 그럴듯한 수치를 꾸미는 게 상식 아닙니까? 사상자 0, 피해 0이라니. 이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럽다기보다는 너무 완벽해서 설명이 안 되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편함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30년의 경험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실전에서 피해 제로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퇴출 권고안 서명란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잉크가 아직 마르지 않은 제 이름 석자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잠을 설쳤습니다. 3월 2일 새벽 4시 펜타곤 데이터. 분석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저는 리포트를 12번째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사상자 0명, 인프라 손실 0%. 아무리 봐도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4잔째 마셨는데도 머리가 맑아지질 않았어요.
아니, 머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30년의 확신과 눈앞의 숫자가 서로 물고 뜯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저는 리포트를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이건 100% 카탈로그용 조작 데이터야! 통제실이 떠나가라 소리쳤어요. 새벽 근무 요원 2명이 놀라서 고개를 돌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지며 부채꼴로 펼쳐졌어요. 그 위에 찍힌 연기라는 숫자가 천장 조명을 받아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비웃는 것처럼 그때 해리슨이 분석실 안쪽에서 태블릿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안경 너머에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이 녀석도 밤을 꼬박 새운 모양이었습니다. 해리슨은 태블릿 화면을 제 눈앞에 들이밀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국장님, 후속 보고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저는 화면을 낚아챘습니다. 후속 피해 분석 리포트. 눈이 첫 번째 항목에 꽂혔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막아낸 것은 단순한 탄도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레이더망을 피해 지면을 기어오는 초저고도 순항미사일 8발. 이건 패트리엇의 천적이었어요. 탄도미사일은 높이 솟구쳤다 떨어지니까 레이더에 잡힙니다. 그런데 순항미사일은 다릅니다. 지형을 따라 뱀처럼 기어오죠. 산등성이와 건물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요. 패트리엇이 가장 힘들어하는 표적이 바로 그겁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풀지 못한 숙제를 한국 무기가 풀었다는 뜻이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태블릿을 해리슨에게 도로 밀어넣으며 내뱉었어요. 시뮬레이션 돌려봤어? 해리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새 펜타곤 슈퍼컴퓨터에 천궁2에 공개된 재원을 집어넣고 돌렸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해리슨의 얼굴에 고스란히 묻어 있었어요. 당혹감이었습니다. 서구권 기술 기준으로 이 요격률은 확률상 0%입니다. 360도 전방위 대응에 초저고도 순항미사일 8발 전량 격추라니요. 국장님, 이건 K방산 특유의 카탈로그 뻥튀기입니다.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예요. 해리슨의 결론은 제 생각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불가능한 숫자는 조작된 숫자입니다. 펜타곤의 슈퍼컴퓨터가 0%라고 판정한 걸 현실에서 달성했다? 그건 두 가지 중 하나예요. 물리 법칙이 틀렸거나 데이터가 거짓이거나 30년 경력에 제가 어느 쪽에 돈을 걸겠습니까? 저는 주머니에서 위성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아들 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카타르 미군 기지에 주둔 중인 현역 대위, 32살짜리 제 아들입니다.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미제 레이더가 날아간 카타르 기지의 실제 분위기가 어땠는지, 한국 무기가 정말로 뭔가를 막아낸 건지,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세 번째에서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들려온 건 아서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귀를 찢는 잡음이었어요. 지직거리는 소리 사이로 폭발음 같은 게 얼핏 스쳤습니다. 그리고 뚝!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신호음조차 안 울렸습니다. 3번, 4번, 5번. 전부 먹통이었어요. 위성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카타르 기지의 레이더가 파괴됐다는 건 이미 확인된 사실이었죠. 통신망도 같이 나갔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아들의 안부를 모른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공포였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오른뺨의 흉터를 무의식적으로 만졌어요. 걸프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스커드 미사일이 머리 위로 쏟아지던 순간 배트리엇이 그걸 잡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카타르에서는 그 패트리엇의 눈인 레이더가 박살났어요. 아들이 있는 기지에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어설프게 대응하다가 동맹의 방공망까지 엉망으로 만든 게 아닌지, 경험도 없는 무기를 들여놓으니까 전체 체계에 혼선이 생긴 건 아닌지, 제 머리는 본능적으로 한국을 탓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분석실의 대형 모니터에 속보 자막이 올라왔어요.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공식 발표. 한국의 천궁2가 이란의 순항미사일을 100% 요격했다. 글자 하나하나가 화면에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공식 발표라니, 이건 차원이 달라진 겁니다. 내부 리포트야 조작할 수 있다 쳐도 국가 차원에서 전 세계 언론에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거짓으로 밝혀지면 국제적 망신이에요. 그런데도 발표를 했다고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로웰이었어요. 목소리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봤지? 아랍에미리트가 저짓을 해버렸어. 당장 언론에 기사 터뜨려. 메카시. 저 발표가 K방산의 얄팍한 사기극이라는 걸 폭로해. 시간 없어. 로웰의 다급함이 전화기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아랍에미리트의 공식 발표가 기정사실화되면 중동의 판이 뒤집힙니다.
수십 년간 서구 방산업체들이 쌓아 올린 독점 구조의 균열이 가는 거예요. 럭겔에게 그건 곧 돈줄이 끊기는 것이었죠. 저는 전화를 끊고 편집장 엘레나 포드에게 연락했습니다. 저널 일면에 기사를 세팅하라고 지시했어요.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위험한 도박과 거짓말. 해리슨이 제 옆에서 태블릿으로 기사 초안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첨부했으니 근거는 충분했어요. 0% 확률의 요격을 실전에서 달성했다고 주장하는 나라. 이보다 명백한 사기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사를 보내기 전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했습니다. 증거예요? 리포트와 시뮬레이션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아시아인들이 현장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그 물증을 제 손으로 직접 잡아야 했습니다. 전우들의 피로 증명된 미제 무기의 권위를 모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반박할 수 없는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기사는 잠시 보류하기로 했어요. 대신 더 큰 폭탄을 터뜨릴 겁니다. 현장에서 조작의 증거를 움켜쥐고 돌아와 한국 방산업체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겁니다. 저는 해리슨을 돌아봤습니다. 짐스 세이, 아부다비로 간다. 해리슨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이내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 녀석도 한국 무기의 거짓을 직접 깨부수고 싶었던 겁니다. 컴퓨터 알고리즘과 서구의 첨단 시뮬레이션만이 진리라 믿는 엘리트에게 아시아의 무기가 자신의 계산을 뒤집었다는 건 모욕이었을 테니까요. 2시간 뒤 저와 해리슨은 아부다비행 군용기에 올라탔습니다. 화물칸 의자에 앉아 안전벨트를 조이는데 주머니 속 위성 전화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서는 여전히 연락이 안 됐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중력이 등을 짓눌렀어요. 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워싱턴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작의 증거를 잡아서 한국 무기를 매장시키겠다. 그리고 아들의 안전을 확인하겠다. 이 두 가지만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군용기의 엔진 소리가 기체를 흔들었어요. 해리슨은 맞은편 좌석에서 벌써 태블릿을 꺼내 천궁투의 공개 재원을 다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사냥개 같았어요. 자신의 슈퍼컴퓨터가 0%라고 판정한 수치를 현장에서 박살낼 생각에 벌써 달아오른 거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32살. 아직 젊습니다. 카타르에서 무사한 거겠죠. 레이더가 파괴됐다고 병력까지 전멸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페르시아만 상공에 접어들자 창밖으로 검은 연기 기둥 여러 개가 보였습니다. 지상에서 뭔가가 타고 있었어요. 간밤의 공습 흔적이었죠. 저는 연기 너머 어딘가에 있을 아부다비를 노려봤습니다. 한국의 천공투가 버티고 있다는 그 기지. 제가 직접 가서 화려한 숫자의 가면을 벗겨줄 겁니다. 30년 경력에 제 눈은 속일 수 없으니까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부다비 공항에 내리자마자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3월인데도 사막의 공기는 뜨거웠어요. 활주로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고 모래바람이 군용기의 동체를 사정없이 긁어댔습니다. 워싱턴의 에어컨 바람에 젖어있던 피부가 순식간에 바짝 말라붙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양복상의 단추를 풀며 마중 나온 아랍에미리트 측 호송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해리슨도 태블릿을 가슴에 꼭 안은 채 뒷좌석에 몸을 밀어 넣었죠. 솔직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빵빵한 브리핑룸에서 아랍에미리트 측 고위 관계자가 깔끔한 슬라이드를 띄워놓고 저를 맞이할 거라고요. 그 자리에서 데이터의 빈틈을 찌르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들이밀면 끝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시나리오를 3가지나 짜뒀어요. 어떤 변명이 나와도 막아낼 준비가 돼 있었죠. 그런데 차가 도심을 벗어나 사막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상했어요? 국방부 청사가 아니라 기지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고층 빌딩에서 콘크리트 방호벽으로 바뀌더니 곧 철조망이 나타났어요. 알다프라 공궁이지. 최전방 주둔지였습니다. 차량이 검문소 3곳을 통과하는 동안 무장 병력의 숫자가 눈에 띄게 늘었어요. 간밤 공습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모래주머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활주로 한쪽에는 파편에 구멍 뚫린 경납고가 보였죠. 차가 멈춘 곳은 지하 벙커 입구였습니다. 브리핑룸이 아니라 최전방 벙커 통제소. 안내 장교가 문을 열며 짧게 말했어요. 이쪽입니다. 통제소에서 직접 확인하시라는 사령관님의 지시입니다. 제가 원한 건 깔끔한 회의실에서의 데이터 검증이었습니다. 현장에 끌려 들어가는 건 계획에 없었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죠. 오히려 좋았습니다. 현장이라면 조작의 흔적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테니까요.
저는 양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콘크리트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벙커 통제소의 철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공기가 확 달라졌어요. 밖의 폭염과는 정반대로 서늘했지만 그 서늘함 속에 땀 냄새와 기름 냄새, 그리고 이틀째 갈아입지 못한 옷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천장에 붉은 비상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벽면의 모니터 12대가 중동 전역의 레이더 정보를 실시간으로 쏟아내고 있었죠. 컵라면 용기와 빈 커피잔이 장비 사이사이에 널려 있었어요. 여기가 전투 지휘소인지 야전 막사인지 분간이 안 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거만하게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작된 소프트웨어 원본을 당장 내놓으시오. 펜타곤 미사일 방어국 자문관 제임스 메카시입니다. 목소리가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울렸어요. 통제소 안에 있던 인원 67명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양복 입은 세련된 관료나 매끈한 영어를 구사하는 로비스트가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틀렸습니다. 모니터 앞 접이식 의자에서 일어선 사내는 양복과는 거리가 한참 멀었어요. 희끗희끗한 머리칼에 사막 햇볕에 검게 그을린 얼굴, 빛바랜 작업복 가슴팍에 LAG 넥스1이라는 글자가 실밥이 풀린 채 붙어 있었습니다. 손을 봤어요. 마디가 굵고 기름때가 손톱 밑까지 베어 있었습니다. 눈에 핏발이 서 있었어요. 이틀은 못 잔 눈이었습니다. 송기창이라고 자신을 밝혔습니다. K방산 중동 파견지원단 총괄 책임자 송기창은 제게 악수를 내밀지도 인사를 건네지도 않았어요. 대꾸 한마디 없이 자기 앞에 놓인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두꺼운 노트 한 권과 모니터 하나를 툭 밀어놓았어요. 노트는 커피 얼룩과 모래먼지가 묻어있는 수기 요격 일지였고 모니터에는 실전 시스템 로그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도 변명도 환대도 없었습니다. 송기창은 다시 의자에 앉아 레이더 모니터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거기 없는 것처럼. 모욕감이 치밀었습니다. 워싱턴에서 30년간 펜타곤의 장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사람한테 컵라면 치우고 노트 한 권을 던져주는 게 대접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지는 겁니다.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해리슨이 제 옆에서 벌써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최신형 분석 장비를 꺼내 세팅하더니 송기창의 수기 일지를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서구의 첨단 시뮬레이터와 한국인의 송을씨 노트를 대조한다.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해리슨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이 녀석도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 레이더 모니터를 훑기 시작했어요. 30년 경력이 헛되지 않은 게 모니터 속 데이터 흐름에서 이상한 점 하나를 바로 짚어냈습니다. 안테나 0점 각도였어요. 표준 수치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카탈로그에 명시된 정상 범위의 바깥이었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찾았다. 기계적 오류의 증거. 정상 작동이 아닌 장비에서 나온 데이터는 당연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톡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 안테나 0점 각도, 카탈로그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소. 장비 자체가 비정상 작동한 거요. 이 상태에서 나온 요격 데이터를 어떻게 신뢰하겠소? 자신 있게 내뱉었어요. 논리적으로 빈틈없는 지적이었습니다. 송기창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대답도 없었어요. 그 침묵이 저를 더 자극했습니다. 대꾸조차 못하는 거 아닙니까? 증거를 들이미니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때 통제소 한쪽에서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김철민, 현장 소장 겸 기술 통역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내였어요. 군복 위에 통역 명찰을 달고 있었지만 얼굴은 기술자의 것이었습니다. 사막 먼지에 그을린 피부, 충혈된 눈, 송기창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김철민이 무뚝뚝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기계 오류가 아닙니다. 우리 팀원들이 사막 폭염 속에서 3일 밤낮으로 직접 깎아내고 맞춘 수동 0점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수동 0점이라고요? 2026년에? 최첨단 방공, 무기의 안테나 각도를 사람 손으로 깎아서 맞췄다고요? 저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매뉴얼에도 없는 짓 아니오. 카탈로그 재원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건 책의 무결성을 스스로 훼손한 거요. 김철민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매뉴얼에 중동 사막의 모래 폭풍은 안 적혀 있습니다. 50도 폭염도 안 적혀 있어요. 레이더 사각지대가 생기면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본사에 보고서 올리고 업데이트 기다리죠. 우리는 밤을 새워서 직접 깎아 맞춥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감성적인 변명은 펜타곤에서 수도 없이 들어봤어요.
현장의 고생이 어쩌고 하는 이야기로 데이터의 결함을 덮으려는 수법이죠. 저는 콧방귀를 꼈습니다. 해리슨이 알아서 이 허접한 수기 일지의 허점을 찾아줄 겁니다. 그런데 해리슨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분석 장비 앞에 앉아 노트 스캔본과 시스템 로그를 대조하던 녀석이 점점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속도가 느려졌어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다가 다시 쓰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그랬어요. 해리슨, 뭐 나왔어? 제가 물었을 때 해리슨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MIT 출신의 거만한 엘리트가 처음으로 보여주는 표정이었습니다. 국장님, 이 수기 일지와 시스템 로그의 밀리초 단위가 일치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같은 기계에서 나온 데이터니까. 아닙니다. 기괴할 정도로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수기로 적은 시각과 자동 기록된 시스템, 타임스탬프 사이에 편차가 0.001초도 없어요. 사람이 손으로 적은 기록이 기계의 자동, 로그와 완전히 똑같다는 건 이 기록이 실시간 현장에서 작성됐다는 뜻입니다. 사후에 조작했다면 이런 정밀도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심장이 한 박자 멈칫했습니다. 해리슨이 틀렸을 리가 없었어요. 이 녀석은 데이터에 관해서만큼은 거짓말을 못하는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카드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송기창을 돌아봤습니다. 여전히 레이더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그 기름때 묻은 손으로 천천히 장비의 나사를 조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변명도, 자랑도, 반박도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한국인들이 자체 기계에 손을 댔으니 그 기계에서 나온 데이터끼리 맞는 건 당연한 겁니다. 증명은 간단합니다. 절대 조작이 불가능한 외부의 독립된 눈으로 확인하면 돼요. 미군의 DSP 위성 열상 데이터, 한국인들의 손이 닿을 수 없는 미국의 위성이 찍은 궤적과 대조하면 이 수기 일지가 진짠지 가짠지 칼같이 갈라집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기지의 데이터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소. 미국의 독립 위성 데이터와 교차 검증을 요청하겠소. 그때 가서 진실이 뭔지 밝혀질 것이오. 김철민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송기창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반응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자신 있는 사람만이 보여주는 침묵이었습니다. 허세로 버티는 사람은 저렇게 조용하지 못합니다. 뭔가 말을 하려고 안달이 나죠. 송기창의 등 뒤로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로 빼곡하게 적힌 숫자와 화살표들, 간밤 공습 때의 요격 기록을 실시간으로 적어놓은 것 같았어요. 잉크가 번진 자국, 급하게 고친 숫자, 화살표 옆에 작게 적힌 메모. 컴퓨터 출력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손이 사투를 벌이며 남긴 흔적이었어요. 저는 그 화이트보드에서 시선을 떼며 벙커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양복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위성 전화기를 꺼내 펜타곤의 사라 젠킨스에게 교차 대조를 요청할 참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얀 통화하면 끝납니다. 미국의 위성이 한국의 거짓말을 박살내줄 겁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제 30년이 틀리지 않은 게 되니까요. 벙커 복도에서 위성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번호를 누르는 동안에도 심장은 이미 결론을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펜타곤의 사라 젠킨스, 미사일 방어국 위성 분석팀의 수석이자 제가 20년 넘게 신뢰해온 동료입니다. 이 사람이 운용하는 DSP 위성의 열상 데이터는 한국인들의 손이 절대 닿을 수 없어요. 미국의 눈으로 찍은 미국의 데이터니까요. 여기서 불일치가 나오면 게임은 끝입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젠킨스가 받았습니다. 저는 최우선 보안 회선님을 확인한 뒤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사라, 3월 1일 밤 아랍에미리트 방공구역 천궁투의 요격 궤적 전체를 DSP 위성 열상과 교차 대조해줘. 최우선 처리야. 젠킨스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든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느냐고.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감당이라니. 조작이 밝혀지면 기사를 터뜨리고 한국 무기를 매장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답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울렸습니다. 로그웰이었어요. 목소리부터 살벌했습니다. 기사 송고 마감이 2시간 남았어, 메카시. 한국을 묻어버릴 기사를 지금 당장 보내. 월스트리트가 열리기 전에 판을 짜야 한다고. 2시간. 로그웰에게 시간은 곧 돈이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성공이 기정사실화되기 전에 의혹을 터뜨려야 주가 방어가 됩니다. 저는 위성 교차 대조 결과가 나오면 바로 송고하겠다고 답했어요.
로겔이 이를 가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증거 없이 기사를 내보낼 수는 없었어요. 저는 30년간 팩트로 먹고 산 사람이니까요. 적어도 그건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벙커 통제소로 돌아와 기다렸습니다. 40분이 지났어요. 1시간이 됐습니다. 해리스는 제 옆에서 태블릿을 만지작거리며 초조해하고 있었고, 송기창은 여전히 레이더 모니터 앞에 앉아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김철민은 구석에서 팀원들과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통제소의 화상회의 모니터에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젠킨스였어요. 화면에 뜬 젠킨스의 표정을 보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굳어 있었어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의 얼굴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젠킨스가 화면을 분할했습니다. 왼쪽에 DSP 위성이 포착한 열상 궤적, 오른쪽에 송기창의 수기요격 일지에서 추출한 좌표를 겹쳐서 띄웠어요. 두 개의 선이 화면 위에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겹쳤어요.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저는 화면에 코를 들이밀다시피 했습니다. 착시일 수도 있으니까요. 스케일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어요. 젠킨스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밀리초 단위까지 드러났어요. 위성이 찍은 궤적과 한국인이 손으로 적은 기록이 실핏줄처럼 정확하게 포개져 있었습니다. 젠킨스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건조했지만 그 건조함 속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리처드, 내 눈을 의심했어. 3번이나 돌려봤어. 하지만 조작이 아니야. 한국의 로그는 100% 진실이야.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미국의 위성이, 미국의 데이터가 한국 무기의 무결성을 증명해버린 겁니다. 제가 조작을 입증하려고 꺼내든 칼이 오히려 제 목을 겨누고 있었어요. 해리슨이 옆에서 신음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위성 궤적 데이터를 자신의 시뮬레이션과 겹쳐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해리슨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해리슨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시뮬레이션에서 시스템 오류라고 분류했던 천공투 미사일의 불규칙 궤적이 확대돼 있었습니다. 발사 직후 미사일이 수직으로 솟구쳤다가 허공에서 기묘하게 꺾이는 움직임. 해리슨은 이걸 장비 오작동의 증거라고 단정했었죠. 하지만 위성 열상에도 똑같은 궤적이 찍혀 있었습니다. 오작동이 아니라 의도된 기동이었던 겁니다. 해리슨의 얼굴에서 남아있던 혈기마저 빠져나갔어요. 이건 콜드 론칭입니다. 가스 압력으로 미사일을 수직 사출한 뒤 공중에서 360도 방향 전환이 가능한 발사 체계예요. 그래서 발사대를 물리적으로 돌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오류라고 판단한 궤적이 사실은 이 기동의 흔적이었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해리슨이 의자 등바디를 붙잡으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360도로 돌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물리적 타격입니다. 제 시뮬레이션이 0%를 산출한 이유가 이거였어요. 서구권 발사 체계에는 이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변수에 넣지 못한 겁니다. MIT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슈퍼컴퓨터의 계산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존재 자체를 몰랐던 변수가 있었던 겁니다. 서양의 무기 체계에는 없는 개념을 한국이 만들어냈고 그것이 실전에서 작동했습니다. 김철민이 송기창 쪽을 힐끗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어요. 손에 낡고 투박한 설계도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연필 자국이 덕지덕지한 종이였어요. 콜드 론칭 기술의 기본 원리가 손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컴퓨터 도면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손이 수백 번 고치고 다듬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원본이었습니다. 김철민이 도면을 말없이 제 앞에 펼쳐놓았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종이 위의 궤적과 위성이 찍은 궤적이 같다는 건 이미 증명됐으니까요. 저는 도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연필선 하나하나가 또렷했어요. 누군가 이 선을 긋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을까. 에어컨 바람 아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게 아니라 50도 사막에서 안테나를 직접 깎으며 이 궤적을 현실로 만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머니 속 개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벌떡 뛰었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틀 만에 연결된 겁니다. 저는 허겁지겁 전화를 받았어요. 처음 들린 건 거친 숨소리였습니다. 흙먼지를 들이마신 것 같은 쉰 목소리, 그리고 아서의 첫 마디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아버지 살아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아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32살짜리 군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카타르 기지 레이더가 날아갔을 때 패트리엇도 같이 먹통이 됐어요.
순항 미사일이 기지로 날아오는데 우리 쪽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죽을 뻔했다는 말을 듣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옆 구역에서 뭔가가 수직으로 솟구쳤어요. 어마어마한 굉음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방향을 꺾더니 우리 머리 위로 날아오던 미사일을 공중에서 박살냈어요. 눈앞에서 봤습니다. 한국 천궁이었어요. 옆 부대에 배치된 한국 방공 체계가 우리를 살린 겁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는데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들의 오열 섞인 목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저를 살린 건 우리 패트리엇이 아니었어요? 그 한마디가 30년을 관통했습니다. 걸프전의 밤이 떠올랐어요. 스커드 미사일이 쏟아지던 하늘. 패트리엇이 그걸 잡아줬을 때 저는 맹세했습니다. 이 무기에 평생의 신뢰를 바치겠다고. 전우들의 피로 검증된 무기만이 진짜라고. 그런데 지금 제 아들의 피가 검증해준 건 한국의 무기였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통신 상태가 다시 불안정해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리고 허공을 봤습니다. 벙커의 붉은 비상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모니터에는 여전히 위성 궤적과 수기 일지의 데이터가 완벽하게 겹쳐진 채 빛나고 있었습니다. 쥐고 있던 주먹을 펴려 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송기창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한 잔 따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다시 레이더 앞에 앉는 소리. 그 사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자축하지도 제게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금이 간 적 없던 확신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깊게 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30년의 경험을 믿어야 하는 건지 머릿속이 엉망이었습니다. 아들의 오열이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어요. 위성 데이터는 한국의 손을 들어줬고 해리스는 자기 시뮬레이션의 패배를 인정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30년을 하룻밤에 접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벙커 통제소 구석 접이식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멍하니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퇴출 권고안의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쓰지도 지우지도 못하는 상태로 3월 2일 밤 10시 42분이었습니다. 벙커의 모든 조명이 꺼졌어요. 순간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직후 천장에서 붉은 비상등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한 박자 늦게 귀를 찢는 경보음이 터졌습니다. 공습경보. 그것도 최고 등급 레드. 벙커 전체가 울렸어요. 콘크리트 벽이 진동했습니다. 요원들이 의자에서 튀어올라 모니터 앞으로 달려갔어요. 고함이 터졌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빗발쳤습니다. 노트북이 무릎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어요. 심장이 목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걸프전 이후 30년 만에 실전 공습 경보를 몸으로 맞는 거였어요. 워싱턴의 에어컨 아래서 모니터를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벙커 안 모든 사람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레이더 요원이 비명에 가까운 보고를 내뱉었어요. 초저고도 접근 표적 3개 탐지, 방위각 270, 고도 30m 이하, 순항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30m, 건물 10층 높이보다 낮게 기어오는 겁니다. 지형 지물 사이를 뱀처럼 파고드는 이란제 순항 미사일이었어요. 어젯밤 8발을 쏘고도 실패했으니 이번엔 사각지대를 노려 다시 보낸 겁니다. 모니터에 3개의 붉은 점이 찍혔습니다. 기지를 향해 느리지만 정확하게 기어들어오고 있었어요. 레이더에 걸리지 않으려고 일부러 느린 겁니다. 뱀이 먹잇감에 다가가듯 현장의 미군 연락관이 무정의를 붙잡고 소리쳤어요. 패트리엇 발사대 방위각 270으로 회전시켜. 지금 당장. 하지만 패트리엇의 문제는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습니다. 발사대를 물리적으로 돌려야 하는 구조예요. 육중한 레이더 안테나가 표적 방향을 향해 기계적으로 회전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순항 미사일 3발이 사각지대를 파고든 지금 그 몇십 초가 치명적이었어요. 연락관의 목소리가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패트리엇 레이더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왔지만 모니터 속 붉은 점 3개는 이미 기지 외곽까지 파고 들어와 있었어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눈에 보이는데 잡지 못하는 상황. 가장 잔인한 형태의 실패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엇의 레이더가 끝내 사각지대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모니터에 요격 실패를 뜻하는 표시가 떴습니다. 적의 순항 미사일 3발이 그대로 기지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어요.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이 벙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위험했어요. 저도, 해리슨도, 김철민도, 송기창도. 저는 불바다가 될 레이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오른뺨에 흉터가 욱신거렸어요. 걸프 전에 그 밤이 다시 온 거였습니다. 그때는 패트리엇이 살려줬죠. 지금은 그 순간 제 왼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송기창이었어요. 접이식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는 동작이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이 청공투 통제 패널의 발사 버튼 위로 움직였어요.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망설임도 긴장도 보이지 않았어요. 밥 먹고 일어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송기창의 손바닥이 발사 버튼을 내리쳤어요. 벙커가 흔들렸습니다. 천장에서 먼지가 우수수 떨어졌어요. 지축을 뒤흔드는 굉음이 콘크리트 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벙커 밖에서 천공투가 가스 압력으로 수직 사출되는 소리였어요. 콜드 론칭. 어제 해리슨이 무릎을 꿇게 만든 바로 그 기술이 지금 머리 위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봤어요. 숨이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서 천공 미사일 세 발이 수직으로 솟구친 뒤 공중에서 믿을 수 없는 각도로 방향을 꺾었어요. 발사대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미사일 스스로가 하늘 위에서 표적을 향해 몸을 틀었어요. 360도. 제가 수치로만 봤던 그 궤적이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세 줄기의 흰 선이 세 개의 붉은 점을 향해 쏜살같이 뻗어갔어요. 첫 번째 충돌. 모니터의 붉은 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직격 타격이었어요. 2초 뒤 두 번째 점이 소멸했습니다. 또 직격. 3초를 못 넘기고 세 번째 점마저 화면에서 지워졌어요. 세 발 전부 파편이 아니라 몸통 대 몸통으로 부딪혀 가루가 된 겁니다. 통제소가 찰나의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니터에서 붉은 점이 전부 사라지고 녹색 정상 신호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내뱉은 한마디가 정적을 깼습니다. 3발 전량 격추. 벙커 안에서 환호가 터졌어요. 아랍에미리트 요원들이 서로 부둥켜 안았고 김철민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송기창은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레이더 모니터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방금 본 것이 현실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패트리엇이 끝내 돌리지 못한 사각지대를 청홍은 발사대를 한치도 움직이지 않고 하늘 위에서 해결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제 눈앞에서 시뮬레이션 속 확률이 아니라 진짜 미사일 세 발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걸 직접 목도한 겁니다. 그때 벙커 철문이 열리며 낯선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사복 차림의 날카로운 눈빛. 모사드 요원 데이비드 로스라고 자신을 밝힌 사내가 작은 녹음기를 꺼내 통제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란 지휘부 감청본입니다. 방금 전 것이에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페르시아어가 쏟아졌어요. 통역이 실시간으로 따라붙었습니다. 이란 미사일 사령부 지휘관의 목소리였어요. 정체불명의 한국 방패 때문에 작전이 전부 수포로 돌아갔다. 뭘 쏘든 다 떨어뜨린다. 아부다비 방면은 포기해야 한다. 녹음이 끝났어요. 벙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란이 포기했다는 겁니다. 300발 넘게 쏟아붓고도 뚫지 못한 방패. 그게 한국 무기였어요. 손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쥐고 있던 펜이었어요. 언제부터 쥐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금속 펜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 맑은 소리를 내며 굴러갔어요. 저는 그걸 줍지 않았습니다. 줍을 수가 없었어요. 30년의 확신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했는데 금이 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산산조각이 나 있었어요. 이란의 미사일 앞에서 패트리엇이 발사대를 끙끙대며 돌리고 있을 때 한국의 청홍은 이미 하늘에 떠서 적을 분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카탈로그가 아니었어요. 시뮬레이션도 아니었습니다. 피와 불꽃과 굉음으로 눈앞에서 증명된 현실이었습니다. 벽에 기댄 채 바닥에 굴러간 펜을 내려다봤어요. 그 펜으로 퇴출 권고안에 서명했던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송기창의 뒷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기름때 묻은 손으로 레이더 안테나의 수치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세 발의 미사일을 격추시킨 사람의 등치고는 너무 조용했어요. 해리슨이 벽 반대편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안경을 벗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태블릿이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아까 그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가 아직 떠 있었어요. 요격 확률 0%. 그 숫자가 형광등 아래서 처량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공습이 끝나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벙커 안의 경보음이 멈추자 갑자기 세상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귀가 먹먹했습니다. 아까까지 미사일이 날아들고 발사 버튼이 내리찍히던 공간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천장의 비상등이 꺼지고 형광등이 다시 켜졌습니다. 하얀 불빛이 벙커를 채웠어요.
요원들의 긴장이 풀리며 여기저기서 한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3월 3일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접이식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이 켜지자 아까 쓰다만 퇴출 권고안 초안이 커서를 깜빡이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제천공투는 실전 검증이 전무한 위험한 무기이며 중동에서 즉각 퇴출되어야 한다. 제가 워싱턴에서 써놓은 문장이었어요. 불과 이틀 전에 쓴 글인데 남의 글처럼 느껴졌습니다. 화면을 응시했어요. 커서가 깜빡일 때마다 아들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아버지, 저를 살린 건 우리 패트리엇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방금 전 눈앞에서 본 광경, 패트리엇이 사각지대를 돌리지 못하고 허우적거릴 때 수직으로 솟구쳐 올라 적을 가루로 만들어버린 천공. 이란 사령부가 포기를 선언한 감청 녹음. 위성 데이터와 수기 일지의 완벽한 일치. 한 글자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위성 전화가 울렸어요. 록웰이었습니다. 벌써 7번째 전화였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다급함을 넘어서 협박이었어요. 메카시 됐어. 현장 검증 결과 같은 건 필요 없어. 한국 무기 이름은 싹 지워. 패트리엇이 이란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포장해서 기사를 보내. 간단하잖아. 안 그러면 넌 이 업계에서 매장이야. 내가 스폰서를 다 끊겠어.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로겔의 말은 허풍이 아니었어요. 디펜스 인사이트의 최대 광고주의자, 서구 방산업계의 자금줄. 이 사람이 등을 돌리면 저널은 석 달을 못 버팁니다. 제 30년 커리어도 함께 끝나는 거죠. 저는 전화를 끊지 않은 차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로겔이 뭔가 더 말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벙커 구석에 놓인 송기창의 수기 요격 일지에 꽂혀 있었거든요. 커피 얼룩이 묻은 그 낡은 노트. 밀리초 단위까지 미군 위성과 일치했던 기록. 3일 밤낮을 세워 사막에서 안테나를 깎아낸 사람들의 흔적. 전화를 끊었습니다. 로그웰의 마지막 말이 잘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노트북에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편집장 엘레나 포드였어요. 제목은 긴급이었습니다. 열어봤더니 기사 초안이 첨부돼 있었어요. 로겔이 엘레나를 통해 직접 손을 쓴 겁니다. 초안의 내용은 간단했어요. 3월 1일 밤 아부다비 방공작전에서 미군 패트리엇 체계가 핵심적 요격 성과를 달성했다. 한국제천공투는 보조 역할에 그쳤으며 아랍에미리트의 공식 발표는 과장된 것으로 분석된다. 깔끔하게 포장된 거짓말이었어요. 읽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세련된 문장이었습니다. 엘레나의 메시지가 뒤이어왔어요. 짧았습니다. 리처드 록웰의 스폰서십이 끊기면 저널은 파산이야. 제발 이번만 타협하자. 기사에 서명만 해주면 돼.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개의 문서가 나란히 열려 있었어요. 왼쪽에는 제가 쓴 퇴출 권고안, 오른쪽에는 록웰이 만든 가짜 기사. 둘 다 거짓이었습니다. 제 눈으로 본 진실은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의자를 돌렸습니다. 통제소 구석 방탄유리 너머로 벙커 밖이 보였어요. 새벽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하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송기창이었어요.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방금 3발의 미사일을 격추시킨 천공투 포대 옆에 서서 소리 없이 레이더 안테나의 먼지를 닦아내고 있었어요. 승리의 환호도 자축도 없었습니다. 화약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새벽 공기 속에서 기름 묻은 걸레로 장비를 닦는 뒷모습. 작업복의 등판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송기창은 안테나의 한 부분을 닦다가 멈추더니 고개를 약간 숙였어요. 뭔가를 점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닦기 시작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것도 상관에게 보고하러 뛰어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장비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시선을 돌려 노트북으로 돌아왔습니다. 왼쪽에 퇴출 권고안 초안. 커서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문서 전체를 선택했습니다. 파란색 하이라이트가 제가 썼던 모든 문장을 덮었어요. 한국제천공투는 실전 검증이 전무한 위험한 무기이며 손가락이 백스페이스 키 위에 멈췄습니다. 한 번 지우면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이 초안을 지우는 순간 30년 커리어의 방향이 바뀝니다. 록웰과의 관계는 끝장이고 저널의 자금줄도 끊기겠죠. 업계에서 매장당할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문이 닫혀요. 하지만 제 아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한국의 천공 덕분에 백스페이스를 눌렀어요. 글자들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화면이 하얗게 비었어요. 30년의 편견이 백스페이스 한 방에 지워진 겁니다. 허무할 정도로 간단했어요. 하지만 손끝이 전기가 통하듯 저렸습니다. 빈 화면 위에 새로운 문장을 치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한 벙커에 또각또각 울렸어요. 나의 30년 오만함은 사막에서 죽었다. 새로운 하늘의 지배자는 대한민국의 청웅이다. 첫 문장을 치자 나머지가 쏟아졌습니다. 걸프전의 밤, 패트리엇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 한국 무기에 대한 조롱, 그리고 이틀 동안 목격한 진실. 위성 데이터의 완벽한 일치, 슈퍼컴퓨터가 예측하지 못한 콜드, 론칭, 사막에서 밤을 새워 안테나를 깎아낸 기술자들, 아들을 살린 방패, 이란이 포기 선언을 한 벽, 미친 듯이 써내려갔어요. 문장이 거칠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실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전장에서 유럽산, 중국산 첨단 무기들이 무너지고 전우들이 피 흘리는 걸 똑똑히 보았다. 하지만 내 30년의 굳건한 상식은 오늘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완전히 박살났다. 타이핑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엘레나가 보낸 가짜 기사 초안이 오른쪽 화면에 아직 열려 있었습니다. 패트리엇이 핵심 요격 성과를 달성했다는 깔끔한 거짓말. 저는 그 파일을 클릭했어요. 그리고 삭제를 눌렀습니다. 남은 건 하나였어요. 발행 버튼. 누르는 순간 제 기사가 전 세계로 나갑니다. 로그웰이 알게 되겠죠. 업계가 발칵 뒤집힐 겁니다. 돌아갈 다리를 스스로 불태우는 거예요. 발행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멈칫했어요. 일코, 익소, 방탄유리 너머로 송기창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안테나를 닫고 있었어요. 새벽빛이 사막 위로 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클릭했어요. 화면에 발행 완료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끝이었어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30초도 안 돼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록웰이었어요. 문자 한 줄이었습니다. 넌 끝이야, 메카시. 짧지만 무게가 실린 문장이었어요. 이 한 줄이 제 30년 커리어의 사망 선고였습니다. 스폰서 철수, 업계 퇴출, 저널 파산, 모든 게 이 문자 하나에 담겨 있었어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슴 안주머니에서 디펜스 인사이트 기자 신분증을 꺼냈어요. 30년 동안 몸에 지니고 다닌 물건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제 얼굴은 지금보다 훨씬 젊었어요. 주름도 적고 흉터도 새 것이었죠. 신분증을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플라스틱이 철제 책상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끝장이 난 건데 가슴이 가벼웠어요.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종류의 가벼움이었습니다. 30년간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사라진 느낌. 편견이라는 이름의 갑옷을 벗어던진 해방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으로 진실을 선택한 사람만이 느끼는 홀가분함이었을까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벙커의 형광등 아래서 커리어가 끝장난 새벽에 저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건 새벽이었습니다. 중동 시간으로 3월 3일 새벽 3시, 워싱턴은 아직 전날 저녁이었어요. 뉴욕 월스트리트의 개장까지 몇 시간이 남아 있었죠. 저는 벙커 안저비식 의자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발행 완료라는 문구가 아직 떠 있었어요. 디펜스 인사이트 온라인판의 메인 화면에 제 기사가 올라간 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나의 30년 오만함은 사막에서 죽었다. 제목이 화면 한가운데 박혀 있었어요. 처음 30분은 조용했습니다. 새벽이니까 당연했죠. 하지만 1시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메일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건이었어요. 그런데 금방 3건, 5건, 10건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AP, BBC, 알자지라 전 세계 언론사에서 취재 요청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기사가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새벽 5시, 뉴욕 증시가 프리마켓을 열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벙커에서 지켜봤습니다. 노트북 화면 한쪽에 실시간 주가 차트를 띄워놓았거든요. 로키드 앤 다이내믹스의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선이 절벽처럼 떨어졌어요. 한 곳만이 아니었습니다. 레이시온, BAE 시스템즈, 서구권 주요 방산업체들의 주가가 줄줄이 무너졌어요. 수십 년간 중동의 하늘을 독점해온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실시간으로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록웰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새벽 6시, 제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서구 방산업계 공동성명서라는 제목이었어요. 록웰이 밤새 돌린 겁니다. 내용은 단순했어요. 메카시는 전선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판단력 상실 상태에서 기사를 작성했으며 해당 기사의 내용은 사실 관계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개인적 감상에 불과하다. 정신 이상을 주장하는 흑색 선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업계에서 이름을 쌓아온 제임스 메카시가 하룻밤새 정신병자가 된 거예요. 록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CNN,
폭스뉴스, 월스트리트 저널에 동시다발적으로 록웰의 입장문이 뿌려졌습니다. 메카시의 기사는 전장에서의 정서적 충격으로 인한 비정상적 판단의 산물이며 펜타곤의 공식 분석과 배치된다. 읽고 있자니 웃음이 나왔어요. 배치된다고요? 펜타곤의 공식 분석이라는 게 뭡니까? 위성 데이터 교차 검증을 직접 요청한 건 저였고 그 결과가 한국의 기록과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통보한 건 펜타곤 소속 사라 젠킨스였습니다. 하지만 록웰의 언론 플레이는 효과가 있었어요. 제 기사에 대한 의구심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란이 갈렸어요. 메카시가 옳다는 쪽과 정신이 나갔다는 쪽이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록웰이 노린 게 바로 그거였죠. 진실을 덮을 수 없으면 혼탁하게 만드는 겁니다. 물을 흐리면 물고기가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록웰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3월 3일 아침 7시 CNN 생방송이었습니다. 벙커의 모니터로 실시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앵커가 메카시 기사의 신빙성에 대한 논란을 다루며 전문가 패널을 소개했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어요. 스튜디오에 앉아있는 사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마이클 해리슨이었어요. 펜타곤의 수석 데이터 분석관, 마이티 출신의 거만한 엘리트. 이틀 전까지 한국 무기를 카탈로그 뻥튀기라고 깎아내리던 바로 그 녀석이 CNN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 벙커에서 빠져나간 건지도 몰랐어요. 해리슨이 가방에 태블릿을 챙겨 나간 건 기억나지만 방송국으로 향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앵커가 물었어요. 메카시의 기사에 대한 펜타곤 분석관으로서의 견해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록웰의 성명서대로라면 해리슨은 메카시의 판단력 상실을 뒷받침해줘야 했어요. 해리슨은 펜타곤 소속이니까요. 해리슨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메카시 국장과 함께 현장에 있었습니다. 직접 검증했어요. 펜타곤 슈퍼컴퓨터의 시뮬레이션으로 천공투의 요격률을 돌렸을 때 확률은 0%였습니다. 제가 직접 산출한 숫자예요. 그래서 조작이라 확신했습니다. 카메라가 해리슨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어요. 안경 너머의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이틀을 못 잔 눈이었어요. 하지만 미군 DSP 위성 열상 데이터와 교차 대조한 결과 한국의 수기 요격 일지는 밀리초 단위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제 시뮬레이션이 0%를 산출한 이유는 조작이 아니라 서구권 기술에 존재하지 않는 변수를 제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콜드 론칭이라는 기술 체계를 저는 알지 못했어요. 벙커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아랍에미리트 요원들도 모니터 앞에 모여 생방송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젯밤 이 벙커에서 천공투가 실전으로 순항, 미사일 3발을 직격 타격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메카시 국장의 기사는 사실입니다. 방산업계의 성명서는 거짓입니다. 해리슨이 태블릿을 꺼내 카메라 앞에 들었어요. 위성 궤적 데이터와 수기 일지의 교차 대조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숫자가 전 세계 생방송에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록웰이 흑색 선전으로 흐려놓은 물이 한 방에 맑아지는 순간이었어요. 록웰은 끝장이었습니다. 메카시 개인의 기사는 정신 이상으로 덮을 수 있었겠지만 펜타곤 소속 분석관이 위성 데이터를 들고 생방송에 나와버리면 어떤 로비로도 막을 수 없었어요. 성명서의 논리가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그리고 도미노가 시작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3월 3일 아침 9시 압둘라 빈 살만 국방부 장관이 중국 대표단과의 대규모 방공망 계약 서명식장에 입장했습니다. 홍칭아이비 도입 계약이었어요. 수조 원짜리 딜이 오늘 마무리될 예정이었습니다. 중국 측 대표가 만면에 미소를 띠고 계약서를 펼쳐놓았어요. 압둘라 장관이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명 직전 보좌관이 다급하게 달려와 태블릿을 장관 앞에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CNN 생방송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해리슨의 증언과 위성 데이터, 그리고 메카시의 기사 전문. 압둘라 장관이 태블릿을 들여다보는 동안 서명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압둘라 장관이 펜을 내려놓았어요. 아니, 내려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꺾었어요. 펜이 똑소리를 내며 두 동강이 났습니다. 홍치 고입이 도입 전면 백지화. 중국 대표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수조 원짜리 계약이 펜 하나 꺾이는 소리와 함께 사라진 겁니다. 압둘라 장관이 보좌관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즉시 한국산 천공투 긴급 발주 서류를 가져와 보좌관이 뛰어나갔어요. 중국 대표단은 계약서를 움켜쥔 채 서명식장에 남겨졌습니다. 잉크도 마르기 전에 휴지 조각이 돼버린 종이를 들고 사우디만이 아니었어요. 이라크 국방부가 같은 날 오전에 예정돼 있던 러시아제 S-300 추가 도입 계약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오후에 기존 방공망 교체 사업의 입찰을 중단하고 재공고를 선언했어요. 두 나라 모두 같은 행선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LIG 넥스원 본사, 전세기가 떴어요. 사우디, 이라크, 말레이시아 국방 관계자들이 앞다투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국방 매체마다 같은 제목이 올라왔어요. K방산으로 환승한다. 수십 년간 서구와 중국이 독점해온 중동 방산 시장의 자금줄이 하루 만에 방향을 틀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LIG 넥스원의 주가가 상한가를 쳤어요. 한국 방산주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반대편에서는 로키드 앤 다이내믹스, 레이시온, BAE의 주가가 나란히 바닥을 향해 추락하고 있었죠. 수십조 원대의 자본 흐름이 서구에서 아시아로 급격히 역류하는 광경이 실시간 차트 위에 펼쳐졌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무기 수출 지표 대시보드에 변화가 감지됐다는 뉴스가 떴어요. 수석연구원 제임스 밀러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대공 무기 체계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단숨에 최상위권으로 도약했다고, 한 번도 이런 속도의 순위 변동을 본 적이 없다고. 그리고 그날 오후 콧대 높던 미 펜타곤에서 조용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써놓았던 한국 무기 퇴출 권고안, 30년 커리어의 마지막 작품이 될 뻔했던 그 문서가 공식적으로 폐기됐습니다. 대신 펜타곤은 한국형 방어망 평가위원회를 긴급 신설했어요. 퇴출이 아니라 도입 검토로 방향이 180도 바뀐 겁니다. 아부다비에서는 알라의안 사령관이 전 세계 군 고위 관계자들을 기지로 불러 모았어요. 흠집 하나 없는 천궁투 포대를 배경으로 승전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천궁투 포대의 녹색 도장이 사막 햇볕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그 옆에 서 있는 송기창의 작업복이 보였습니다. 비디바렌 LIG 넥스원 로고가 사진 한 구석에 작게 찍혀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사진이 된 겁니다. 기사가 터지고 4시간 만에 워싱턴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국회의사당 청문회 출석 요구였어요. 록웰이 손을 쓴 게 분명했습니다. 방산업계의 로비 자금을 받는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 3명이 긴급 청문회를 소집한 겁니다. 명목은 전시 중 언론인의 무책임한 보도가 동맹 관계에 미치는 영향. 제목부터 저를 겨냥하고 있었어요. 아부다비에서 군용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착륙하자마자 공항에서 곧바로 국회의사당으로 향했어요. 양복은 사막의 모래먼지가 아직 묻어 있었고, 구두는 벙커 바닥에 콘크리트 가루로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갈아입을 시간 따위 없었어요. 아니, 갈아입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먼지가 제가 본 진실의 증거였으니까요. 청문회장에 들어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방청석이 가득 차 있었어요. 기자석에는 로이터, AP, BBC 특파원들이 빼곡했습니다. 정면 단상에 앉은 의원 3명의 얼굴을 봤어요. 한 명은 로키드 앤 다이내믹스의 정치 후원금 최대 수혜자였고, 나머지 둘도 서구 방산업체의 로비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킬이 짜놓은 판이 한눈에 보였어요.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첫 질문부터 조롱이었어요. 메카시 씨, 당신은 현장에서 정서적 충격을 받아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기사를 작성한 것 아닙니까? 예상한 질문이었습니다. 로웰의 성명서를 그대로 읽고 있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보조 화면을 봤습니다. 제가 도착하기 전에 누군가 준비해놓은 화려한 3D 프레젠테이션이 띄워져 있었어요. 패트리엇 시스템의 성능 그래프, 서구권 요격률 통계, 한국 무기의 실전 데이터 부재를 강조하는 슬라이드들, 록웰의 돈으로 만든 자료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보조 화면 쪽으로 걸어갔어요.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의원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전원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화려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검은 화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어요. 자료 없이 무슨 답변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위원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커피 얼룩이 진 표지, 모서리가 달아해진 가장자리, 기름때가 묻은 페이지, 사막의 벙커에서 가져온 송기창의 수기 요격 일지였어요. 마이크 앞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단상의 나무가 울렸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터졌습니다. 의원님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막에서 돌아온 뒤 처음으로 또렷했습니다. 이건 수기 요격 일지입니다. 한국의 60대 엔지니어가 50도 사막에서 3일 밤낮을 사으며 직접 손으로 적은 기록이에요. 커피 얼룩이 보이십니까? 기름때가 보이십니까?
이 노트의 밀리초 단위 데이터가 미합 중국의 DSP 위성 열상 궤적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펜타곤의 사라 젠킨스 수석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또한 펜타곤 소속 마이클 해리슨 분석관이 CNN 생방송에서 이를 증언했습니다. 의원 3명의 표정이 굳었어요. 예상한 시나리오가 아니었겠죠. 정신 이상자의 헛소리를 한바탕 듣고 로웰의 각본대로 결의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물증이 나와버린 거예요. 저는 노트를 펼쳐 카메라가 잘 잡히는 각도로 들었습니다. 손으로 적은 숫자들이 형광등 아래서 선명하게 보였어요. 3월 1일 밤 이란이 300발 넘는 미사일을 쏟아부었을 때 미합 중국의 최첨단 레이더가 파괴됐습니다. 패트리엇이 사각지대를 돌리지 못해 순항 미사일을 놓쳤어요. 카타르에 주둔한 우리 병사들이 죽을 뻔했습니다. 제 아들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청문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간헐적으로 울렸어요. 그 순간 옆 부대에 배치된 한국의 천궁2가 수직으로 솟구쳐 올라 공중에서 방향을 꺾고 적의 미사일을 직격으로 박살냈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봤어요. 발사대를 돌리지 않고 360도 전방위 타격을 해냈습니다. 미국의 슈퍼컴퓨터가 확률 0%라고 판정한 일을 현실에서 해낸 겁니다. 말을 멈추고 의원들의 얼굴을 하나씩 봤습니다. 위원장의 입술이 굳어 있었어요. 동맹의 피를 지키는 것은 수십억 달러의 로비가 아닙니다. 사막에서 밤을 사온 기술자들의 땀방울뿐이에요. 이 노트에 묻은 기름때 한 방울이 저 꺼진 화면의 화려한 그래프 천장보다 무겁습니다. 쥐죽은 듯한 정적이 청문회장을 채웠어요. 의원들이 서로를 힐끗 봤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카메라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방청석 뒤편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내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가슴에 별이 3개 달린 중장이었습니다. 참전 용사 출신의 현역 장성이 청문회장에 와 있었던 겁니다. 그 장성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느리고 묵직한 박수였습니다. 한 박자씩 청문회장에 울렸어요. 옆자리에 장성 한 명이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도 방청석 뒤편에 앉아있던 군 고위 관계자 5명이 차례로 기립했어요. 전부 참전 용사 출신이었습니다. 전장에서 피를 본 사람들이었어요. 로비로 먹고 사는 정치인이 아니라 미사일 아래서 전우를 잃어본 군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박수가 퍼져갔어요. 기자석에서도 2명이 합류했습니다. 위원장이 의사봉을 들었지만 내리치지 못했어요. 입을 벌렸다 닫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청문회는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의원들은 서둘러 자리를 떴고 로웰의 결의안은 표결도 가지 못한 채 휴지 조각이 됐어요. 청문회장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행선지는 제 사무실이었어요. 디펜스 인사이트 건물이 아닙니다. 그쪽은 이미 제 자리가 아니니까요. 록웰의 스폰서 철수와 동시에 편집장 엘레나가 울먹이며 전해준 해고 통보. 30년을 바친 저널에서 하루 만에 쫓겨난 겁니다. 남은 건 워싱턴 외곽의 낡고 비좁은 개인 사무실뿐이었어요.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 짐이 쌓여 있었어요. 펜타곤 시절의 상장, 걸프전 참전 메달, 30년치 저널 100넘버, 전부 상자에 담아야 했습니다.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출발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든 건 취임 서류였어요. 글로벌 독립무기검증기관 초대 수장 취임 요청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떤 로비 자금도 받지 않고 오직 팩트와 실전 데이터만으로 무기를 평가하는 독립기관,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과 중동의 방산 관계자들이 공동 발의한 신설기관이었어요. 그리고 초대 수장 후보로 올라온 이름이 제임스 메카시. 펜을 집어 들었습니다. 아까 청문회장에서 수기일지를 내려놓았던 그 손으로 이번에는 제 이름을 적었어요. 서명란에 잉크가 번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습니다. 3월 3일 오전에 햇살이 워싱턴에 쏟아지고 있었어요. 사무실 주차장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거기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해리슨이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웃고 있었어요.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한국방위사업청 실사단이었습니다. 해리슨이 한국 측 관계자와 악수를 나누고 있었어요. MIT 출신 엘리트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이며 상대의 손을 두 손으로 잡는 모습이 창밖으로 보였어요. 시선을 돌려 책상을 봤습니다. 짐 상자 옆에 사진 액자 하나가 서 있었어요. 아서의 사진이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32살짜리 제 아들. 이틀 전까지 생사를 몰랐던 아이가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있었어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엄지로 액자 모서리를 어루만졌어요.
아들의 얼굴 위로 창밖의 햇살이 비쳤습니다. 무기의 진정한 가치는 과거의 화려한 영광이나 강대국의 이름표가 아니라 현장에서 흘린 뜨거운 땀방울과 차가운 실전 데이터로만 증명된다는 것. 저는 그 새로운 하늘의 룰을 받아들였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늦지 않았어요. 책상 서랍에서 빈 컵을 하나 꺼냈습니다. 정수기에서 물을 따랐어요. 화려한 와인잔은 아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컵을 들어 올렸어요. 창밖의 3월 3일 아침 햇살을 향해, 편견을 깬 제 자신을 향해, 그리고 사막에서 밤을 새우며 하늘을 지킨 이름 모를 기술자들을 향해 조용한 건배였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감동을 전하는 감동윤아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이야기 다음에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